자, 그러면 저 이제 이어서 오늘 50번 문제부터 풀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업로드가 늦어서 대단히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50번부터 풀어 나가 보죠. 자, 50번 문제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문제죠. 요거 이제 특별법 되겠습니다. 자, 1번 선답니다. 가등기 담보권자는 일정 요건 아래 소유권 취득이나 아니면은 경매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가등기 담보권자 같은 경우는 담보권 실행을 할 때 두 가지의 방법이 있죠. 청산 절차를 거쳐서 담보물의 소유권을 가져가는 방법. 요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지금 요 소유권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요게 청산 절차 거치는 거죠. 아니면은 이제 가등기 담보권자가 이렇게 경매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맞는 지문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 2번입니다. 채권자가 나름대로 평가했는데 그게 객관적인 청산금액에 미달하고 있다라고 돼 있죠. 전혀 상관이 없죠. 왜냐면 어차피 청산금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은 담보권자가 주관적 평가를 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 평가에게 미달되더라도 문제없이 절차는 진행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따라서 담보권 실행 통지로서의 효력은 있다. 맞습니다. 자, 3번 청산금은 실행통지 당시 목적 부동산 가액에서 그 시점에 존재하는 모든 피담보 채권의 공제 아니죠. 모든이 아니죠. 자, 이 청산금 평가액을 산정을 할 때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할 때 이 채권액을 모든 피담보 채권액을 공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뭐 가령 이제 선순위에 다른 담보권자가 존재하고 있다면은 그 담보권자의 피담보 채권액은 공제해야 마땅하지만 이 후순위 같은 경우 선순위 말고 후순위 같은 경우는 고려 대상에서 제외돼 버리기 때문에 이 모든이라는 단어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가등기 주된 목적이 매매대금 채권 확보에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여금 채권 확보는 부수적이다라고 되어 있죠. 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그 채권 같은 경우는 당연히 소비대차 채권이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요 4번 선다에서 말하는 대여금 채권, 요 대여금 채권이라는 게 소비대차 채권, 즉 빌려준 돈을 말하는 거죠. 자, 요게 이제 주된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당연히 적용이 되겠지만 지금 요거에 부수적인 목적이다라고 되어 있죠. 자, 가담법은 이런 식으로 매매대금 채권 담보 목적이다. 매매대금 채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4번 선다도 맞지요. 자, 5번입니다. 담보권 실행 전에 그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선순위 담보 계약에 의해서 담보되는 것이 원칙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맞는 지문으로 처리하고 넘어가셔도 무방한 그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 3번으로 그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로 이어서 가볼까요? 자, 51번 문제 이어서 봅니다. 자, 법률행위 그리고 대리에 관한 문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1번입니다. 본인의 허락 없어도 다툼 있는 채무 이행에 대해서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허용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민법에서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금지죠. 이거는 우리 민법 1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습니까? 자기계약 쌍방대리라 하더라도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아니면은 다툼이 없는 채무 이행에 대해서는 가능한데 지금 현재 요 선다 같은 경우는 다툼 있는 채무 이행이다라고 하니까 요거는 허용된다라고 하면은 안 되겠죠. 1번 선다 일단 틀렸습니다. 자, 2번입니다. 무권대리가 나오네요. 자, 무권대리는 그 효력이 어떻게 됩니까? 유동적 무효가 되는 게 바로 무권대리죠. 자, 무권대리에서 추인을 하게 되면은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거죠. 소급효가 없다, 소급효 있습니다, 틀렸다. 자, 3번입니다.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에서는 권리 취득을 부정하는 자가 불성취 증명할 책임이 있다라고 돼 있는데 아니죠.
정지 조건에서 입증 책임 관련해 가지고는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조건의 성취를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요 선다도 틀린 지문으로 그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가령 이제 갑이 을에게 시험에 합격을 할 시에 내가 상가를 증여하겠다. 자, 이렇게 이제 계약을 약속했던 것이라면은 여기서 이제 합격을 하고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그쪽에서 내가 시험에 합격했다는, 그러니까 조건이 성취가 되었다라는 그 내용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3번 선다 틀렸죠. 자, 그리고 4번 선다 같은 경우는 이제 겁나게 많이 나오는 지문이죠. 강제 집행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격려하는 거, 이거 아시다시피 우리 민법 제108조 통정 허위 표시가 되는 건데 이게 반사회적 법률행위다? 아니요, 반사회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5번입니다. 수령 무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 도달입니다. 자, 그럼 이제 표의자가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발송하고 나서 그 의사표시가 도달이 되었는데, 자, 만약에 그 의사표시를 받는 사람이 제한능력자다라고 한다면은 그 제한능력자는 수령 무능력자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칙상 도달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건데, 여기서는 그 법정 대리인이 도달되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도달을 주장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5번이 옳은 지문이 되는 것이죠. 5번 정답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52번 문제로 이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분묘 기지권 문제네요. 분묘 기지권. 자, 최근에 이제 판례가 바뀐 입장을 내놓아서 출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대부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출제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우리가 만나는 33회에서요. 자, 아무튼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토지 소유자 승낙 없이 분묘 설치를 했고, 자, 승낙 없이 설치했지만 20년이 흘렀습니다. 그쵸? 그리고 평온하게 공연하게 점유를 했다. 그러면은 그 분묘의 기지를 시효 취득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요 선다 같은 경우는 그 기지의 소유권 시효 취득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자, 기본적으로 이제 그 기지라고 하는 거는 땅을 갖다가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건데, 요게 이제 분묘 기지권과 관련된 시효 취득은 그 땅의 소유권을 취득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지와 관련된 사용권이죠. 사용권. 그런 것을 취득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지상권 유사의 관습상 물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땅의 소유권 취득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1번 선다 틀린 걸로 처리가 됩니다. 자, 2번 타인의 토지에다가 분묘 설치하고 있고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분묘 설치 소유를 하고 있으니까 분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요게 이제 지금 타인의 토지에다가 설치한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남의 땅을 빌려 쓰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뭐 가령 이자가 분묘 기지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건 어차피 다 빌려 쓰는 그런 내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주 점유로 봐야 되겠습니다. 타주 점유로 보아야 되기 때문에 소유의 의사가 추정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틀렸습니다. 자, 3번에 보시면 등기가 취득 요건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분묘 기지권은 등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3번 선다도 틀렸고, 자, 4번입니다. 분묘 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는 사람은 지료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예전만 하더라도 요게 이제 맞는 선다였겠지만, 그리고 요 시험이 당시에 시행됐었던 뭡니까? 요 10월 27일 2006년이었죠. 요 때만 하더라도 요 4번 선다는 맞는 선다였겠지만 지금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분묘 기지권 시효로 취득했을 때 뭡니까? 지료 지급해야 되죠. 토지 소유자가 지료 갖다 내라고 청구를 하게 되는 그 시점서부터 지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없다 틀렸습니다.
자, 5번입니다. 존속기간에 관련해가지고 약정 없는 분묘기지권, 존속기간 5년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분묘기지권은 존속기간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5년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가 출제될 당시만 하더라도 4번 선다가 정답이었겠지만 지금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옳은 선다가 없는 그런 문제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좋아요. 자, 이제 53번 문제로 이어서 가보죠. 자, 법률행위 부관에 관한 문제네요.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자, 1번 선다 같은 경우는 먼저 조건 성취가 미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직 성취가 될 건지 안 될 건지 알 수가 없죠. 제가 항상 조건 할 때마다 말씀드리죠. 시험에 합격을 하면 증여한다고요. 근데 이거는 조건이라는 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합격을 할 건지 합격을 못 할 건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정의 권리라는 거죠. 미정의 권리. 자, 그러나 이제 이 미정의 권리라 하더라도 어쨌든 현재의 권리인 것임에는 틀림이 없기 때문에 미정의 권리도 양도할 수 있고 상속도 되고 보존도 되고 1번 선다 현재 나와 있듯이 이런 식으로 담보로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1번 선다 바로 정답이죠. 정답. 자, 2번입니다. 정지 조건부 매매 계약에 기한 토지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정지 조건부 매매 계약입니다. 자, 이 매매 계약이 정지 조건부 매매 계약이든 아니면은 그냥 뭐 보통의 매매 계약이든 현재 이 매수하는 쪽에서 소유권 넘기라는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아직 토지에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 사람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채권적 청구권으로 보아야 마땅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채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가 당연히 됩니다. 허용되지 않는다. 틀렸다. 자, 3번 선다 내려가 보죠. 조건이 성취된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해제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그 효력이 소멸하는 그런 조건을 우리가 해제 조건이라고 하게 되는데, 자, 특약이 없는 한, 자, 특약이 없다는 거는 이제 원칙을 선다해서 물어보고 있는 건데요. 소급해서 효력 잃는다라고 돼 있는데 원칙상 조건 성취의 효력은 소급효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죠. 자, 4번입니다. 조건이 선량한 풍속에 반한다. 요거는 조건 자체가 지금 반사회적 법률행위다라는 건데, 자, 조건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인 경우는 조건만 무효가 아니라 법률행위 자체가 다 무효다라고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조건 없는 법률행위다 이렇게 말하면은 틀렸습니다. 5번입니다. 존속기간을 정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로 정했죠. 자, 존속기간을 이런 식으로 정했다라고 하는 거는, 자, 가령 이제 갑이 을에게 임대차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갑이 임대인이고 그리고 을이 임차인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존속기간을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로 정했다라는 거죠. 갑이 을에게 해당 목적물을 매도해서 팔아 넘길 때까지가 바로 우리의 임대차 계약 기간이다. 이렇게 정한 거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매도할 때까지에서의 요 매도라고 하는 것이 과연 확실한 것이냐 불확실한 것이냐 그런 것들을 봐야 될 건데, 자, 매도를 할 수도 있고요. 매도를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매도할 때까지다라는 거는 이거는 불확실한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부관에서 불확실한 사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조건이다라고 해야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요 선다에서는 불확정 기한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고요. 요거는 정지 조건부다라고 해야 되겠죠. 정지 조건부. 아니요. 정지 조건이 아니라 해제 조건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매도가 일어나게 되는 그때까지가 계약 존속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조건부 계약으로 보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번 선다가 틀렸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여기서 이제 1번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54번 문제로 와보겠습니다. 자, 계약의 성립에 관한 문제죠.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번 선답니다. 격지자 간의 계약입니다. 격지자. 자, 이랬을 때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됐을 때 발송 시점에 성립한다. 자,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점은 당연히 잘 아시다시피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격지자고 그리고 승낙일 때는 발송주의 예외적으로 취하게 되죠. 지금 현재 1번 선다에서 격지자라고 나왔고요. 그리고 승낙이고 승낙 그리고 발송이고 격승발이죠. 그죠? 맞습니다. 맞는 집. 자, 2번입니다. 당사자 사이에서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서로 교차됐다. 자, 청약이 교차됐다라는 이 표현을 딱 보면서 교차 청약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차 청약에 있어서 계약 성립 시점은 언제인가? 라고 물으신다면은 양 청약이 모두 도달한 때죠. 그래서 양 당사자가 했던 그 두 청약이 모두 도달했을 때 계약은 성립한다. 맞습니다. 자, 3번입니다. 계약에 적용되는 법령과 동일한 약관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이라면은 설명 의무가 면제되지 않음이 원칙이다라고 돼 있죠. 자, 이 약관과 관련된 거는 우리 시험과 관련해 가지고 별로 비중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무시하셔도 좋습니다만 요 17회 54번 선다에서는 요게 정답 지문으로 나왔던 거거든요. 설명 의무가 면제되지 않음이 아니라 면제가 됩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약관이라고 하면요, 약관 이거는 이제 뭐 보험 약관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보험 가입을 할 때 보험 가입하면서 이제 거기다가 사인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보험 약관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약관에다가 우리가 사인을 하고 보험 계약을 체결을 할 때 당연히 약관 작성자, 그러니까 이 보험사 측에서는 설계사를 통해 가지고 보험 가입 시에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을 설명해 줄 의무가 있어요. 그래야 이 고객들이 피해를 덜 보겠죠. 자, 그래서 이제 설명 의무가 존재하게 되는데 다만 이제 자, 계약에 적용되는 그 관련된 법령을 살펴봤을 때 이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동일한 내용의 약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이미 법령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 의무가 원칙상 존재하는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설명 의무가 면제가 되는 것이에요. 면제되지 않음이 틀린 것입니다. 3번 정답입니다. 자, 4번도 약관 지문이네요. 자, 원칙적으로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일부 조항이 무효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이제 일부 무효의 법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약관 내용 중에서 이렇게 일부분이 무효다. 자, 법률 행위에서 원칙상 일부가 무효면은 전부 다 무효죠. 근데 약관에서는 일부 무효 특칙 적용됩니다. 일부 조항 무효일 때 나머지 전부 다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유효로 남습니다. 맞는 지문이에요. 자, 5번입니다. 행위자하고 명의자 중에서 누가 계약 당사자인가? 자, 계약을 체결했지만 그 계약서를 쓴 행위자하고 그 계약서상의 명의자 중에서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할 것인가에 관해서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의사가 불일치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행위자가 계약 당사자인지 명의자가 계약 당사자인지 의사가 합치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은 이 경우는 자연적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자연적 해석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냥 생각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일치한 생각대로 해석을 한다라는 건데 지금은 그 양당사자 의사가 이렇게 불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규범적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규범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 좀 더 합리적 관점에서 표시된 대로 상대방의 시각에서 하는 그 해석 방법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상대방 관점에서 우리가 규범적 해석을 해가지고 당사자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자, 5번 선다 맞는 것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정답은 3번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 다음 이제 5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5번 문제 같은 경우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갑은 자기 소유 임야를 개발할 생각에 개발업자을 그리고 교섭했고요. 교섭.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될 거라고 하는, 자, 계약이 체결될 것이다 라는 정당한 기대나 신뢰를 부여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을은 계약이 체결될 거라고 믿어서 그 신뢰에 따라서 행동을 했다. 그런데 갑이 계약 체결을 거부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에서 잠깐 등장하는 교섭 중 부당 파기의 문제가 됩니다. 자, 교섭 중 부당 파기가 조금 낯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일단 교섭 중 부당 파기 같은 경우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로 정리가 돼야 됩니다. 계약이 성립조차 되지 않았던 상태에서 그저 교섭 단계에서 파기가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계체과가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계약이 체결될 거라고 정당하게 기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런 식으로 계약 체결을 거부해 버렸기 때문에 이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갑이 신뢰 손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뢰 손해 배상 책임 문제를 다룰 때 이거를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으로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판례에서는 이거를 불법 행위로 규정을 짓고 불법을 원인으로 해가지고 신뢰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판시를 하였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을이 갑에게 계약 체결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1번 바로 정답이네요. 그죠? 예. 왜 계약 체결을 강제할 수 없는가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일단 이 계약이 체결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는 계약 자유 원칙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을 네가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제할 수는 없다. 이런 맥락으로 보셔야 돼요. 1번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이까지 맞는 말이죠. 갑에게 법적 책임은 없다. 아니요, 책임져야 됩니다. 어떤 책임을 지느냐? 신뢰 손해 배상하셔야 됩니다. 자, 3번입니다. 계약 체결 거부로 손해를 입게 된 을입니다. 을은 을에게 갑이 채무불이행 책임 묻는다. 아니요, 채무불이행이 되려면요, 기본적으로 계약 성립 후에 계약을 위반했을 때 우리가 이거를 채무불이행이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3번 선다도 틀린 거죠. 자, 이때는 이걸 옳은 선다로 바꾸려면은 불법 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 라고 해야 맞는 질문입니다. 자, 4번입니다. 계약 체결 거부의 이유가 상당하더라도 신의 측에 비춰봤을 때 갑은 을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자, 지금 현재 체결 거부의 이유가 상당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계약 체결 거부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손해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틀린 거죠. 지금 이 교섭 중 부당 파기가 문제가 되는 거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 거부했을 때 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5번 선답니다. 갑이 손해배상 책임을 질 때 계약 체결을 신뢰한 을이 입은 모든 손해, 아닙니다. 모든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 손해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자, 정답은 1번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업로드가 좀 늦어져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꾸준하게 앞으로는 제가 5문제씩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자, 열심히 풀어보시고요. 혹시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밴드가 됐든 아니면은 뭐 유튜브가 됐든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모두 다음 시간까지 빠빠이.